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연예인 지인의 권유로 마약을 계속하게 됐다고 말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황하나 씨는 친분이 있는 연예인들이 많았던 만큼 이 관련 수사가 연예계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관련 내용을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 황하나 씨가 영장 심사를 받은 지 4시간 만에 구속이 됐는데 이 4시간 만에 구속이 됐다는 게 구속의 이유가 좀 명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사람이 일부 또 시인을 했다 그러잖아요. 구속의 근거를 보면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을 하고 그리고 작년 4월에는 클로나제팜이라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입을 했다 그래요. 근데 보통 이렇게 마약 공급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 소명이 안 됐다고 하는데 여긴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마약을 뭐 초범이고 그냥 투약만 했다 그러면은 구속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2009년에도 대마 혐의로 기소 유예를 받은 적이 있고 기소 유예라는 거는 혐의는 인정된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드러난 혐의도 그냥 한두 차례가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이게 지금 뭐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혐의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 같고 그리고 작년 10월에 경찰이 이제 첩보를 입수를 하고 또 조사에 나섰잖아요. 이때 수차례 소환을 요구를 했는데 불응했다 그래요. 그래서 도주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저희가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황하나 씨가 연예인 지인의 권유로 마약을 계속하게 됐다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러니까 혐의가 드러났을 때 나는 잘 몰랐는데 누가 시켜서 했다, 따라서 했다 이런 거는 일종의 책임 돌리기고 그러면 나는 앞으로 뭐 이런 유혹의 계기가 없으면은 그런 일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 일단 책임을 좀 감경시키기 위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실제 재판에서도.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종의 어떤 치기적인 발상이라고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SNS에 올린 거를 보면은 나는 사고를 쳐도 뭐 뒤에서 엄마가 이걸 해결해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적도 있고 또 하나는 시선 돌리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연예인 누가 강요를 했다, 연예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우리는 그 연예인이 누군지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관심은 황하나에서 그 연예인이 누군가를 찾는지에게 또 돌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언론의 중심에 서 있는 거를 피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이 사람이 마약을 접한 거를 보면 지금 드러나는 것만 2009년, 2015년은 또 상습적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있어요. 종류도 더 달라요. 근데 이런 경우를 가지고는 강요를 해서 나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이런 거는 그냥 너무나 무책임하고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발언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은 이 사람이 인맥 가시하기 위해서 SNS에 막 모 연예인하고 사진 찍은 것도 올리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황하나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그 연예인 아니야 좀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어가지고는 근거가 없는 의혹을 이렇게 퍼뜨리는 데는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황하나 씨가 투약 혐의는 일부 인정을 했지만 유통이나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2015년에 판결문에서도 이 유통에 대한 건넨 부분에 대한 게 판결문에 명시가 돼 있었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황하나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거는 그냥 이 사람 처벌하면 끝나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그건 어떤 수사기관과의 유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당시에 판결문을 보면은 필로폰 0.5g을 건넜고 지장하는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이 무슨 마약 공급책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이게 검찰 공소장에 분명히 나타난 얘기일 텐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2015년에 이 사건을 수사를 해가지고는 2017년 6월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고 조사도 한 번 안 했고 검찰에서 그 불기소 의견이 그대로 확정됐다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도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기는 한데 만약에 이런 유착이 있었다면 이건 황하나 씨하고만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그야말로 적폐, 관행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 사건에서는 초점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무혐의 처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뭐 수사를 한다거나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죠?
당시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거는 이 황하나 씨가 마약을 그냥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공급을 했다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수사도 당연히 다시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당시에 왜 이게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지금 경찰에서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는 한데 어떤 유착이 있었는지를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는 거죠. 예, 그 황하나 씨가 우리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베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총괄적으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혹을 가지게 된 근거는 뭐냐면은 왜 당시에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냐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허세를 부린 건지 아니면은 뭐 그냥 이게 말 조절이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아빠랑 경찰청장이랑 베프라 그러고 나는 서장실에서 조사받고 왔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사고 치면 엄마가 뒤처리를 해준다고 하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유착의 근거로 삼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부분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황하나 측의 누군가와 수사 관계자 누가 접촉을 했고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당시에 이런 처분이 내려되긴 경위는 무엇인지 이거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비슷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게 또 버닝썬 유착인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은 경찰청 5명 정도가 입건이 됐다고는 하는데 뭐 공무상 비밀 누설, 직무유기 정도란 말이에요. 그냥 뭐 부실 수사 정도로 덮고 넘어가려는 것 같은데 아니 덮고 넘어가려는 건 아니라 그 정도밖에 아직 안 밝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게 얼마나 수사가 이루어질지 사실 그 부분에서도 걱정이 되는데 확실히 경찰청에 그런 명운을 걸고 수사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불법 영상물 유포를 한 혐의도 좀 받고 있더라고요. 예, 불법 영상물 유포와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불법 영상물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불법 영상물이라 그러면은 그냥 성폭력법을 생각을 하는데 불법적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이 성폭력 특례법에 적용을 받는 거고 그냥 뭐 시중에 떠도는 어떤 음란한 영상 같은 경우를 유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폭력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면은 최대 5년까지고 정보통신망법은 그냥 최대 1년까지예요. 지금 로이킴 같은 경우에도 이 촬영은 아니고 정보통신망법 혐의로 입건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한 번 정도 음란물 뭐 다른 데 전달했다 이런 거 정도 가지고는 그냥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연예인 지인을 통해서 뭐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부분, 또 지금 버닝썬과도 어느 정도 좀 연관이 있어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면서 이게 또 굉장히 또 다른 방향으로 또 뻗어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황하나 씨가 이제 마약을 투입했다는 거 그건데 이 사람이 만약에 공급책과도 연관이 있다면은 어떻게 누가 그 공급책은 누군가랑 또 연결이 될 수 있냐 그거 문제가 되고 또 어떤 수사기관과의 유착 뭐 세 갈래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버닝썬과의 유착 의혹이 나오는 거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포폰을 쓰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했는데 뭐 그것 관련해서 마약 관련 통화를 했다 그러고 뭐 사람 중에는 또 버닝썬의 주요 고객도 있다 그러고 이 중에는 뭐 버닝썬 MD도 있다. 그냥 아직까지는 제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황하나가 버닝썬 그 마약 유통과 관련해서 일종의 연결고리가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버닝썬과 관련해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입건된 사람은 지금 수십 명에 이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문호 대표는 영장이 기각됐어요. 마약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는 관여된 사정이 없다 지금 이렇게 본 것 같은데 황하나 씨를 통해 가지고는 어떤 버닝썬 마약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루트를 찾을 수 있으면은 이게 연결고리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냥 여러 명 입건된 지금까지 어떤 사람 중에서 그냥 황하나는 단순히 그냥 그 중에 누군가한테 마약을 그냥 입수해 가지고는 한 거 정도에 불과하다 이 정도에서 끝난다면은 연결고리로 보기까지는 뭐 무리가 있다고 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수사단이 지금 경찰청 등 추가 압수수색을 했는데 일단은 이 추가 압수수색을 한 부분이 뭐 뇌물 혐의를 좀 먼저 들여다보겠다 이런 걸까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죠. 지금 김학의 수사단은 세 갈래예요. 당시의 수사 외압 부분, 그다음에 뇌물 관련 부분, 성폭력 부분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 외압 부분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먼저 뇌물이라든지 성폭력에 관한 당시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그 실체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특히 뇌물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얼마를 줬냐 지금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에 어떤 계좌라든지 아니면 뭐 통화 내역 부분 이런 것들을 두루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김학의 전 차관 자택이라든지 윤중천 사무실 계좌 내역, 통신 내역 압수수색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 뇌물죄 관련해서는 특히나 어떤 전방위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 뇌물 관련해가지고는 네. 대가성이 가장 중요한데 네. 진경준 검사장 사건 생각나시죠? 거기서 이 김성주 넥센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은 거기 가가지고는 뭐 잘 나가는 검사니까 알아두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종의 보험성 뇌물이라는 말이 그때 나왔어요. 근데 예, 이게 예. 대가 관계가 없다 해가지고 이 부분 시세 차익 100억 원 남긴 부분이 무죄 판결이 예, 났거든요. 그랬죠. 그때 이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었는데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해서도 언제 얼마를 통화를 했고 뭐 언제 누구랑 어디서 만났고 이런 것까지는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과연 이게 대가성이 있느냐 확실하게 이런 청탁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이 돼 있는지 이런 거를 밝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하나 이게 워낙 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과연 대가성 여부를 뭐 판단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거는 또 수월하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거 확보라는 것도 뭐 통신 계좌라든지 뭐 계좌 내역 같은 예. 거를 이런 걸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네. 계좌 내역이나 뭐 통신 내역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보유해야 되는 그 보유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벌써 지금 2012년 이전의 일인데 2005년부터 12년까지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거를 확보하기에 곤란할 수가 있고 휴대폰도 뭐 디지털 포렌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휴대폰을 내가 바꿔버렸어. 옛날 휴대폰을 이미 폐기해버렸다면 이거를 확보할 수 있는 네네.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윤중천 씨의 입이에요. 왜냐하면은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이 넘어가 버리면은 공소시효가 이제 10년이 돼버리니까는 네. 아직까지 시효가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윤중천 씨는 뇌물을 공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공여했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은 뭐 공소시효 7년이니까 그거는 이미 다 지나갔어요. 윤중천 씨는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만료돼가지고. 그러면은 이 윤중천 씨가 원래 뇌물은 공여자 입에서 모든 게 나와야 되거든요. 뭐 이게 뭐 업무용 수첩은 아니더라도 USB에 따로 저장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이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가 지금 관심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예, 공소시효 때문에 뇌물의 액수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뭐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뇌물 액수도 뇌물 액수지만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대가성이랑 네. 언제 얼마를 갔냐 이거 세 개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대가성이라는 거는 뭐 지금 한방천하 사기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이 사람이 계속 5번 불기소 처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윤중천이. 그거랑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의심이 들고 있다고 하는데 당시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그 검찰 조사부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에 일일이 김학의 전 차관이 개입을 해 가지고는 이걸 대가로 받고 뭐 알선 수뢰를 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가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까지가 나올 수가 있냐가 문제냐는 거예요.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한테 돈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 진경준 검사장 사건 같은 일종의 보험성 뇌물이면 대가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크고요. 네. 그다음에 뇌물 액수가 중요한데 뇌물을 누가 계좌로 보냅니까? 현금으로 주지.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거는 흰 봉투가 건네가는 거를 봤다. 여기까지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뇌물 액수를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또 있고 그다음에 시기와 관련해가지고도 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포괄일제. 그러니까 같은 목적으로 뭐 동종의 방법으로 여러 번 줬으면은 맨 마지막 마지막에 받은 주는, 시점을 네. 가지고는 시효를 계산하면은 이 부분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뇌물죄에서 포괄일제라는 게 같은 목적으로 동종의 방법으로 줘야 되는데 그거를 법원에서 잘 안 받아들여줘요. 그게 김영준 부장 판례랑 진경준 검사장 판례에서도 여행 경비라든지 뭐 식사비 대납한 거 이런 부분은 또 법원에서 부정한 예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뇌물죄 수사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난관이. 예. 자, 그렇다면은 수사 외압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선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사 외압과 관련한 부분은 일단 이게 두 가지가 있죠. 당시에 그러니까 2013년 4월에
그 경찰청 수사 라인이 경질된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청와대 외압이 있었냐 이 부분이랑 예. 그다음에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해서 뭐 피해자의 진술이 뒤바뀐다. 그다음에 김학의 전 차관인지가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이 내렸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외압이 있었냐를 보는데 지금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13년 4월에 그 경찰청 수사 라인 경질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예. 당시에 청와대에서 이 부분을 미리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차관 임명되기 전에 예. 그 부분이 관건으로 보이고 그 당시에 수사 외압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김학의 전 차관 수사가 진행될 때 검찰총장이라든지 그 윗선 부분까지 일단 뭐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디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범위를 뭐 책정하기는 어렵고 그 일단 실체부터 봐야 되겠죠. 수사 라인에. 그래서 지금 이 검찰 수사단에서 뭐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라든지 압수수색을 한다는 거잖아요. 일단 당시에 그 수사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는 뭔지 예, 예. 이 부분부터 밝혀야 어디까지 갈 수 있다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학의 전 차관의 사표 수리가 상당히 속전속결 없이 그야말로 감찰 없이 속전속결로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도 특혜가 아니었냐는 이런 좀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 거죠? 저는 이거는 글쎄요. 그 의도적인 특혜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김학의 전 차관이 3월 11일 날 이분이 내정이 발표가 됐었죠. 예. 그렇죠. 13일이었나요? 그러니까 15일 날 임명되고 21일 날 사표가 됐어요. 사표를 냈어요. 근데 사표 수리가 법무부, 인사혁신처, 청와대까지 그냥 하루 만에 그냥 논스톱으로 빠르게 이루어져 가지고는 이미 사표가 수리가 돼버리면은 전 차관이 되니까 내부에서 어떤 뭐 감찰이라든지 징계를 할 수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특혜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뭐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을 처음부터 임명을 안 했으면 가장 좋았겠죠. 근데 연유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임명이 됐어요. 근데 2013년이면은 박근혜 정부 초기였었고 어떤 야당의 공세를 피하기 위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는 빨리 털어내려고 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결과적으로는 어떤 뭐 징계 절차도 피할 수 있게 돼서 김학의 전 차관이 바로 뭐 변호사 등록하고 뭐 사무를 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당시에 청와대가 빨리 사표를 수리하고 내보낸 게 이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의도적인 거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예, 그 김학의 전 차관이 이제 심야에 출국을 시도하기에 앞서서 그 출국 금지 조회를 이제 법무관 2명이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수사 의뢰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좀 조사가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법무관은 김학의 전 차관이랑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예. 누가 이거를 들여다보려고 했는지 이게 어떤 직권 남용인지 그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어떤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거라고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 이거는 결국 그 법무관들을 조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법무관을 통해서 어떤 내부에 아직까지도 김학의 전 차관을 조력해주는 라인이 있는지 지금 그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이 법무관이 호기심에 의해서 검색했다고 하는데 그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아니 저는 호기심에 의해서는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은 예. 그거보다는 어떤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 시켜서 했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그건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사회 이슈들 전지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